평가원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 김진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여 제가 촬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제겠네요. 어제 수요일에 치러졌었던 2025년 고3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3 올라오셔가지고 처음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셨을 텐데 많이 긴장도 되셨을 거고 이전 학년 때 치렀었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과는 마음가짐도 사뭇 달라지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적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실력을 쌓아가는 시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금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겨울방학 동안에 수능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를 많이 했었고 기대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취를 얻으신 분도 성취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취를 얻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나는 수능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 총평과 저희 해설 강의 역시 그냥 이번 시험에서 특히 영어라는 영역에서는 얻어갈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내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채울 수 있었을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총평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요, 제 총평 영상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제 EBS에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항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었던 거,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영어를 기준으로 2, 3등급을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쉽게 읽히지 않았겠다 싶었었던 지문들이 뭔지, 그리고 선택지를 분석을 하면서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거나 낚시, 소위 말하는 낚시에 걸리기 좋았겠다 싶었었던 문항들, 그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주요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함축 의미 파악이라고 하든지 주제 제목, 그다음 어휘 추론,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시험지를 받아서 풀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제가 분석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험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복습하시면 좋겠는 표현, 요 총평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 표현들, 그래도 너무 영어 얘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표현 몇 가지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EBS에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오답률이 55% 이상이었었던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맞추기 어려웠을 것들, 그리고 2, 3등급 왔다 갔다 하던 친구들도 문제를 풀면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을 그런 유형들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적어놓은 순서대로 오답률 높았었던 것부터 오답률이 낮은 것 순서인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유형들은 오답률이 60% 이상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4%부터 69%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21번과 37번은 그래도 50% 후반대의 오답률 기록했었던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요, 뭐 유형을 간단하게 적어 본다면은 39번이 삽입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 30번이 어휘였을 거고, 그 다음에 33번은 빈칸 추론, 36번 순서였죠. 34번 빈칸이고요. 38번도 문장 삽입이었고, 그 다음 21번이 함의 추론, 마지막으로 37번이 순서 파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표시를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이번 오답률을 보시면 그냥 오답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현역 학생들이 빈칸 추론보다도 오히려 순서 삽입 유형들을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순서 삽입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꼈었던 지점은 오답률 2위가 어휘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휘 추론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이 지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는 했을 건데 결국에 어휘 추론 유형에서도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문장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제대로 확인했냐거든요. 그 출제 포인트, 평가 포인트가 약간 순서 삽입 유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순서 삽입 내문항이 이렇게 오답률 전부 다 55% 이상인 유형이었고 심지어 문장 간 유기적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휘 추론 유형 역시 오답률 2위였다라는 점에서 올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성을 확인하거나 논리적 단절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려웠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신 특징적으로 보였었던 것은요. 2년 전 9월 모의평가 이전에 그 국가 차원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의 여파로 그 이후에 뭐 작년에 전체적인 평가원 모의고사랑 비교를 하더라도 유독 전반적으로 문장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구조가 복잡한 정도는 확실히 눈에 띄게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쌓아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6월과 9월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수능을 난이도 적절하게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반이 되는 모의고사의 전반적인 문장의 길이라든지 구조 복잡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시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실 때도 그렇게 문장을 분석하기가 어렵거나 한 호흡에 끊어내기가 힘든 그런 문장들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의 난이도가 높았었던 유형들을 말씀드리면 30번 지문, 어휘 추론하고요. 33번 빈칸, 36번 순서, 39번 삽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느끼지만 이 33번 지문이 한 번에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현장에서 풀 때 한 번에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읽고 나서야 정답은 뭔지 알겠는데 이제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이렇게 읽었을 때 지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반적인 그 방향이나 흐름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지를 판단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해한 수준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지문을 좀 여러 번 다시 왔다 갔다 했었던 유형 같고요. 다음 36번은 사실 기능어, 그 중에서도 지시어라고 하는 언어 장치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문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적어도 2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었었던 그런 지문이고요. 그다음 39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조금 생소할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 본 듯한 어휘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 과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선지 매력도가 높았었던 유형이 특히 21번이에요. 특히 21번. 그러니까 함축 의미 파악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사실 평가원의 출제 기조에서도 소위 동일성과 차이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하고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지문들은 최근에 유독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들마다 분석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눈에 보였었던 거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를 가지고서 3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얼마나 잘 조합하고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하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그런 것이 중요했었던 유형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5% 이상이긴 하지만 60% 이상까지 오답률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놀랐었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정답 선택지랑 좀 헷갈리는 정답의 위치가 하나 정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지문 해설할 때, 문제 해설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파트는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문제를 풀어본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일단 함축 의미 파악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 자체는 무난했어요. 제가 방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문 자체는 무난한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세 가지의 키가 되는 개념들이 나왔고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요지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문 자체가 그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시를 주고 반복이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시험지를 보셔서 알 거예요. 선택지의 길이가 일단 만만치 않았고 그 선택지 속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잡았던 그 세 가지 개념을 얼마나 적절하게 패러프레이즈해서 딱딱딱 붙일 수 있었는가 그것을 묻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23번과 24번 둘 중 하나는 3점으로 나오는 영어 선지 대입 파악이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엔 너무 쉽고 무난하게 지문의 내용도 정답도 클리어하게 나왔다라고 느꼈고요. 그다음 어휘 추론 30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제대로 곱씹는 것 자체가 지문 자체가 조금 난해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문항 풀어드리면서 왜 지문이 복잡했는지 그 부분도 짚어드릴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약간 허무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초반에 한 2번 선택지까지 갈 때까지 글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데 이러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 이 질문 틀린 것 같아 나 포기할래 라고 했으면은 뭐 3, 4, 5 중에서 다 편하게 고르고 찍고 넘어가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써보자 라고 하고서 끝까지 찬찬히 침착하게 읽으셨던 분들은 뭐 정답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31, 32를 2점짜리로 내고 33, 34를 3점짜리로 출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항 배치는 31번과 34번이 2점짜리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 지문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도 않았고 정답이 소위 매력적인 꼬아놓은 선택지는 없었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2점짜리처럼 나온 것 같았고 32번, 33번이 3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32번 문제까지는 너무 무난했어요. 3점 치고. 33번 같은 경우에 지문의 내용이 약간 생각을 해야 될 거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기가 어렵나? 그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선지를 분석하면서 선지주의라고 적어놨잖아요. 선지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낚시에 걸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한두 가지 정도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낚시에 주의라는 포인트들이 지문에 나왔었던 단어들을 활용해서 좀 매력적으로 만드는 선택지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풀이하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다음 36번, 37번 순서 파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키워드를 잡아라 라고 한다면 기능어였을 것 같아요. 특히 기능어 중에서도 지시어라고 하는 장치를 주목하시고 평소에 공부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생각보다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정답은 쉽게 나왔을 그랬을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8번, 39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기능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순서랑 삽입이 오답률이 되게 높은 유형들이긴 했으나 결국에는 기능어 이게 사실 평가원에서 출제 매뉴얼, 출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비하세요 라고 매뉴얼처럼 준 그 학습 자료에서도 언급을 하거든요. 순서나 삽입과 같이 지문의 흐름을 파악을 했을 때는 지시어라든지
뭐 언어 형식과 같은 그런 장치들, 기능어 장치들에 유의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요 3월 모의고사 순서 삽입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좋았었던 문항들 같고요. 특히 38번, 39번 둘 다 뭔가 내용상으로 단절이 생기는 것보다는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 개인적인 생각에 38번은 흐름이 바뀌는 포인트가 그래도 눈에 좀 보였어요. 단어들 자체는 비슷하게 활용했는데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결국에 하고 있는 말이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38번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 같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 제시문에 제시된 표현을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패러프레이즈를 한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제시문에 나온 단어들을 그냥 품사 정도만 바꿔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선지였는데, 이것도 그냥 그 지문 한번 분석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가 기능어, 그리고 흐름 단절 주의, 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평으로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압도적으로 어려웠다 라는 건 솔직히 30번 하나였고요. 선택지를 분석할 때 주의를 해야겠다, 또 사실 21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2학년 때까지 4등급 이하 성적이었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마음 먹고 특히 문장을 분석하는 거, 문장 해석하는 공부부터 충분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꽤 뿌듯함이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반면에 한 가지 주의했으면 좋겠는 사항은, 이번 시험은 평소에 소위 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뛰어났었던 분들이 있죠. 뭘 주의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문제를 감으로 푸는 스타일이야 했었던 분들이 이번 시험 꽤 잘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 시험을 꽤 잘 보셨을 텐데, 어, 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지를 가지고서 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나 이 문제는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거 같아서 정답 이거 골랐더니 맞았어. 그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해설지 참고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정확한 정답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 그 연습을 할 것을 좀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감에 의존해서 평소에 문제를 풀던 분들이 방심하기도 좋았을 시험이에요. 성적이 꽤 잘 나오셨을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 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빠서 버려라 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 감이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국에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걸 묻는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꼭 당부드린 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의 마지막 파트로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지를 보시면서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을 포인트들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22번 문제에서 발제를 해온 겁니다. 자, A라는 문장을 주고, 정확히 말하면 A라는 의견을 주고요, 그 뒤에 yes라는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서 동시에 같은 문장에 but을 찍어 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머릿속에 뭘 넣어 주셨으면 좋겠냐면은, 만약 내가 시작 때 A라는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yes라고 했다면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주는 소위 말하는 양보절이거든요. 양보 표현. 그래가지고 yes에는 A와는 반대될 B라는 내용이 가령 온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곧바로 but을 찍잖아요. 그럼 but 이하에는 결국에 A라는 논리 구조로 올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시면 수능 특강 5강 1번 문제였을 거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똑같은 논리 구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도 등장했고, 작년에도 9월인가 6월 평가원에서 한번 등장했었던 논리 전개 구조니까 꼭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기억하시냐면은 yes가 나오면은
소위 양보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요. yes 뒤에는. 그 다음에 yes에 이어지는 but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으로 등장할 겁니다. 요 구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once 주어 동사, then 주어 동사인데 얘는 사실 작년까지 해서 꽤 평가원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사용하던 구조가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if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then이라는 말을 넣어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둘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요. 원래 when이나 if로 문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문장이 예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앞에서 말했었던 요지에 대한. 근데 if로 시작하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종속절이 끝나는 지점에 then이 붙어 있다면 그때는 단순한 예시라기보다는 필자가 자신의 요지를 전달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논리 구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응용을 해가지고 once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once가 접속사로 사용되었을 때 특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된다면 일단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 있죠. 그게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가정을 하면서 조건을 건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once 주어 동사 역시 if 주어 동사를 조금 더 강조한 버전의 표현이니까 once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나서 then이 나왔다면은 결국에 요 문장의 논리 구조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고요. 필자가 요지를 전달할 때 뒷받침하기 좋은 조금 더 필자의 요지에 직결되는 사례 혹은 부연 설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22번에서 두 가지 논리 구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3번 지문에서는 앞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서 even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패턴이 두 번이나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라고 표현 드릴 거냐면, 앞에서 뭔가 자신의 의견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을 했다 쳐봅시다. 근데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나서 곧 이어서 even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는 사례가 나올 텐데, 요 사례는 앞에 나온 일반 진술을 강조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요런 문장의 구조가 나왔을 때도 even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일반 진술을 논증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구나. 결국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even의 앞에 붙어 있는 요 문장에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소위 예시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해석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표현입니다. 어휘 추론에서 나왔는데요. 자, substitute A for B 같은 경우에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 녀석은요, 봐봐요. 그냥 언뜻 보면은 A를 갖다가 B로 바꿨을 것 같잖아요. 근데 substitute A for B라는 표현은 원래가 B였는데 그것을 A로 바꾸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요거 많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관련된 표현으로 substitute 라고 해놓고요. A for B가 아니라 만약에 A with B로 가시잖아요. 그러는 순간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A였었던 녀석을 내가 B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replace A with B랑 같은 표현이니까 이 표현도 해석에 주의하시라고 한 번만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위의 표현을 보고서 A를 B로 바꾸는 거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기서부터 30번 지문의 내용이 좀 무너지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캐치를 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또 not A but B라는 표현과 함께 no longer A but rather B 라는 약간의 응용된 표현, 이건 33번 지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not A but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결국에 A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B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과 함께 같은 지문에 좀 지나고 나면은 no longer A but rather B 라고 약간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no라는 단어도 부정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들어있는 부분이 A를 가리키고 있으니 A는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A가 아니라 but rather B, 오히려 B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 역시 궁극적인 결론은 B가 되는 표현이었다라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같은 경우에 그 문장 삽입의 첫 번째 문제 38번 문제에 제시문에 나왔었던 표현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An alternative view is something 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은 이것이다 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국에 물결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서 말했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alternatively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었던 것 말고 그것 말고 요런 것도 있어. 또 다른 반대되는 관점도 있어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도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롭게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등장한 걸 보고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서울시 교육청도 그렇고 뭐 작년에 평가원의 출제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점점 연결사, 접속부사라고 하는 장치가 너무 눈에 띄니까 약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인지를 해두시고 an alternative view is something 이라고 했으면 앞에서 말했었던 것과 대조되는 뒤집히는 그런 내용들이 따라오겠구나 유추하시고 읽으셨으면 의외로 이게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짧다면 짧고 꽤 비교적 길었을 그런 총평이 되겠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을 전담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당일에 원래 해설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컨디션 이슈로 문제만 풀어보고서 바로 촬영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이 한 시험 한 시험 치러질 때마다 저도 당일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도 똑같이 70분 재고 풀거든요. 70분 중에서 사실 솔직하게 듣기는 날리고 그냥 사실 전 듣기 풀면서 독해도 많이 풀 수 있는데 한 20분 정도 빼고 50분 정도 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50분도 사실 너무 많고요. 그냥 혼자 3, 40분 정도 재고 푸는데 그렇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도 문제를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느끼려고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총평과 해설 강의를 올해 같은 경우에 꾸준히 찍어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시험 한 시험을 갖다가 그냥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어느 정도일까? 한번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잘 적용되는지 볼까?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또 나의 성적이 수능 성적이 어떨 것 같다라고 혼자서 한 시험 한 시험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너무 들뜨시지도 너무 좌절하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모든 시험에는 분명히 그게 아무리 교육청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평가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출제한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얻어갈 포인트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좀 분석을 해보시고 제가 영상으로 분석해 드릴 테니 함께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수능을 조금 더 현명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으니까요. 저는 그럼 이번에 총평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주요 문항들에 대한 풀이부터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